오늘의 책을 두 낱말로 말하면 전쟁과 여자입니다. 이 두 낱말의 조합이 어색하신가요? 그러나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하며 아이를 돌보는 남자가 없지 않았듯 전투를 수행하는 여성은 지난날에도 늘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프랑스 백년전쟁의 영웅 잔 다르크일 텐데요. 당시 서양에서는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을 나누는 것을 신의 뜻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신이 정하신 질서라고 생각을 했죠. 때문에 영웅으로 추앙받던 잔 다르크는 마녀로 몰리게 됩니다. 신의 질서를 깨는 존재는 악마이고 악마의 사주를 받은 존재는 마녀라는 논리였죠. 이러한 논리는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적과 싸우는 것은 여자 일이 아니라는 고정관념으로 워낙 뿌리 깊게 자리 잡게 됩니다. 이는 소련의 전쟁 포스터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전투원으로 묘사된 여성을 찾아보기가 지극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성이 무기를 들고 적을 직접 공격하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묘사된 포스터는 타티아나 예로미냐라는 화가가 제작한 파르티자니여 무자비하게 복수하라 라는 포스터가 거의 유일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를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자도 저와 비슷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절대적인 남자들의 세계에서 당당히 자신의 자리를 차지해놓고 왜 여자들은 자신의 역사를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을까? 실제로 근현대 시기에 전쟁에 관한 역사서술을 보면 여성이 이 역사서술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데요. 이 사상에 반기를 든 인물이 바로 오늘의 책 저자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입니다. 저자는 우크라이나인 어머니와 벨라루스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벨라루스의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입니다. 저자는 있는 그대로의 삶을 묘사하는 자신만의 문학 방식을 모색할 때 개인 목소리의 합창을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책에도 이 합창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목소리가 담긴 수백 개의 녹음 테이프, 수천 비트에 달하는 녹음 테이프 필름, 500여 차례의 만남, 그 이상부터는 세는 걸 포기했다. 내 기억 속에서 합창 목소리가 울린다. 웅장한 합창, 때론 노래는 없고 울음소리만 가득한 합창. 저자는 소련 여군들의 합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려 7년 동안 여성 참전 용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들을 끈질기게 설득했고 30년 넘게 닫혀있던 입을 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엮어서 일명 목소리 소설이라는 독특한 문학 장르를 창시했습니다. 때문에 오늘의 책에는 전쟁에 참전했던 이들의 숱한 인터뷰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단연간 수백 명의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모은 이야기를 Q&A 형식이 아니라 일반 넌픽션의 형식으로 서술하는데요. 이는 마치 소설처럼 익히는 강렬한 매력이 있는 다큐멘터리 산문, 영혼이 느껴지는 산문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저는 역사학자로서 저자의 그 인터뷰 솜씨를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솜씨는 단순한 장기술이 아니라 따뜻한 공감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쟁의 기억이라는 것이 어두운 이야기들이 많은 데다가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내기가 아주 힘들었을 것입니다. 수년간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듣지 못했을 살아있는 역사 속 이야기들이죠. 이때 미국, 독일, 영국 이 세 나라 군대에는 똑같은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자를 전투에 투입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소련은 달랐습니다. 소련의 군대를 붉은 군대라고 부르는데요. 붉은색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색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혁명 이듬해인 1918년에 혁명 러시아 정부가 창설한 군대에 붉은 군대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여러 까닭이 있지만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소련은 1930년대에 여성의 방의 귀체 아래 여성의 사회 진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요. 군사훈련도 받게 했죠. 붉은 군대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여성 인력을 동원합니다. 1944년 말에는 무려 약 100만 명에 달합니다. 이는 정규군의 8%를 차지하는 수치였습니다.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내내 붉은 군대에는 여군이 없는 병과가 거의 없었죠. 이들은 해군과 공군은 물론 육군의 보병, 장갑부대, 포병 등을 비롯한 거의 모든 병과에 여성 군인을 배치합니다. 여성이 군대와 전쟁에서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보조 역할에 머물렀다. 뭐 이런 인식을 깨트려주는 가장 확실한 사례였죠. 이들이 얼마나 훌륭한 활약을 보여줬는지 전쟁 중에 여군 약 10만 내지 15만 명이 훈장을 받습니다. 특히 붉은 군대의 최고 무공훈장, 소연방 영웅훈장을 받은 여성 전투원만 해도 90명이 넘었죠. 소비에트 군대에서는 100만 명가량의 여성들이 참전해 싸웠다. 그들은 가장 남성적인 군대 보직을 포함해 남성들과 똑같은 임무를 수행했다. 그 때문에 언어 문제가 발생할 정도였다. 그전까지 여자들이 맡아본 적이 없는 임무였기 때문이다. 그곳 전쟁터에서 비로소 여자를 가리키는 군대 용어들이 생겨났다. 100만 명가량의 참전 여성들이 임무를 새롭게 맡으면서 생겨난 용어하면 이 연대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독소전쟁 당시 독일군을 벌벌 떨게 한 소련 여성 비행연대 제588 야간 폭격 연대인데요. 이것은 마리나 라스코바라는 여성 장교가 창설하고 조련하고 지휘한 부대로 정비병부터 조종사까지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전을 앞두고 이 부대가 전투기를 쓰려고 하니까 이 군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숙련된 조종사가 필요하긴 하지만 여성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 거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전투기가 모자라는 상황에서 최첨단 고가의 무기를 여성 비행연대에게 줬다가 제대로 활용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군의 반대에도 여군들은 참전 의사를 굽히지 않았고 전투기를 달라고 합니다. 정 그렇다면 20년, 30년 전에나 쓰던 구식 비행기를 쓰라고 내줍니다. 날개가 2겹인 복엽기였죠. 이 비행기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낮에 비행하면 독일군의 공격을 쉽게 받을 위험이 컸습니다. 때문에 밤에만 비행을 합니다. 그러면 독일군의 입장에서는 눈에 잘 안 보이겠죠. 근데 이 경우에 독일군은 적군 비행기의 엔진 소리가 들리면 경보를 울려서 공습에 대비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소련 여군들은 독일군 진지에 가면 비행기 엔진을 끄고 소리 없이 활강 비행을 합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도 귀에 들리지도 않으니까요. 이렇게 독일군이 경계를 못한 상태에서 폭탄을 펑펑펑 터뜨리고 돌아오는 것이죠. 이렇게 소련군 제588 야간 폭격기 여성 비행연대가 한밤중에 비행하면서 내는 소리가 마치 마녀가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나는 것 같다고 해서 독일군은 이 부대에게 나트 팩센, 밤의 마녀들이라는 무시무시한 별명을 붙였다고 합니다. 독일군의 또 다른 공포의 대상은 여성 저격병이었습니다. 붉은 군대는 여성이 남성보다 인내심, 관찰력이 더 뛰어나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여성 저격병들을 양성해서 실전에 대거 투입합니다. 당시 활동한 여성 저격수의 수만 약 2,000명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놀라운 성과를 올리게 됩니다. 이 독소전쟁이 끝날 때까지 소련 여성 저격수들에게 목숨을 잃은 독일군이 모두 합쳐서 약 1만 명에 육박하는데요. 단연 최고는 우크라이나 출신의 루디밀라 파브리첸코 중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스나이퍼 강국인데요. 독소전쟁 발발 당시에 키우 대학 역사학도였던 파브리첸코는 1941년 독일의 기습공격 당시에 자원 입대했던 소녀 중 한 명이었습니다. 파브리첸코는 비교적 안전한 간호사로 복무할 수도 있었지만 이를 거절하고 저격수로 복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불과 10개월 만에 309명을 차살합니다. 때문에 1급 저격수로 알려져서 레이디 데스, 죽음의 숙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당시 그는 뛰어난 실력으로 저격병 양성학교에서 저격수를 가르치기도 하는데요. 전쟁 중에 파브리첸코가 독일군 박격포탄에 부상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소련군 최고사령부가 그를 후방으로 후송해서 살려내라고 잠수함까지 보낼 정도였습니다. 특히 이 파브리첸코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는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파브리첸코를 몸소 맞이했으니까 미국 대통령의 영접을 받은 최초의 소련 시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1943년에는 소련 정부로부터 금성훈장, 소비에트 연방 영웅 칭호를 받았고 퇴역하기 전에는 육군 소령 계급을 받았죠. 독소전쟁 중에는 전장에서 활약한 여군들을 위한 배려의 장면도 포착됩니다. 대령님이 우리한테 그러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에게 미용사를 불러주겠다. 눈썹이랑 속눈썹도 물들이고 머리를 말아도 된다. 그리고 정말 어떤 여자 미용사를 데려오신 거야. 우리는 머리를 말고 염색도 했어. 아, 정말 얼마나 행복하던지. 전쟁 중에 웬 미용사를 불러주는가 의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군들은 정식 군인으로 투입될 때 이 긴 머리카락을 잘라야 했습니다. 최소 단발머리를 해야 했죠. 이때 여자들이 대부분 펑펑 운다는 거예요. 그러니 미용을 할 수 있다는 건 여군들의 사기를 올려줄 뜻깊은 배려였던 것입니다. 여성 전투원 하면 남자처럼 행동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여군들은 여자다움을 간직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쓰고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례일 뿐 여군들은 사람을 죽인 이상한 사람이라고 간주됩니다. 심지어 제정신이 아니라거나 결함이 있다고까지 손가락질을 받죠. 이때 여군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는 물고기처럼 입을 다물었어. 전선에 나가 싸웠다는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지. 처음에 우리는 과거를 숨기며 살았어. 남자들은 전쟁에 다녀왔기 때문에 승리자요, 영웅이었지만 우리는 다른 시선을 받아야 했지. 완전히 다른 시선. 분하고 억울했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 이는 당시 가부장제 가치관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부장제에서는 남성은 여성보다 더 강한 존재로서 여성을 지켜주는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전쟁에 참전해서 총을 들고 싸운 여군들, 나라를 지켜낸 여성의 존재는 그런 가부장적인 논리를 파괴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전시에 흔들린 가부장적 가치관을 다시 세우려는 세력은 종전 뒤에 군복을 입고 무기를 들고 적과 싸운 여성의 존재를 지워내려고 합니다. 그들을 칭찬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수많은 여군은 이러한 멸시를 피하려면 전쟁의 기억을 지우고 침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전쟁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커녕 참전 사실 자체를 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상인 대우를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여성 군인에 관한 기억이 희미해지거나 심지어는 사라진 이유는 단지 시간의 물리적 경과에만 있지 않은 것입니다. 소련의 여성 참전 군인들은 군인으로 복무했다는 사실을 숨기라는 유무형의 압력을 받았고 스스로 전시의 기억을 지워야 했습니다. 이렇게 소련 여군들은 망각의 대상으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수십 년이 흐른 뒤에야 오늘의 책 저자를 만났죠. 끔찍한 기억이라서 다른 이들의 눈총 탓에 마음 저 깊은 곳에 꽁꽁 감추어두었던 지난 이야기를 끄집어내야 했습니다. 때문에 저자와 인터뷰가 끝나는 대로 심장약을 먹어야 했고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어렵게 지워버린 기억을 다시 꺼내면서 끔찍한 고통을 겪고 괴로워했던 것이죠. 10대 후반 나이에 전선으로 떠났던 소녀들은 20대가 되어서야 전쟁에서 돌아와서 전쟁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이미 대학을 졸업했을 나이였죠. 직장을 못 구할까 봐 걱정합니다. 그리고 막상 직장을 다닌다고 해도 여군이란 사실을 떳떳하게 밝힐 수도 없었죠. 저자가 인터뷰차 해군 1등 부사관 올가 바실리에브나 집에 갔을 때 사진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는 사진 속에서 주렁주렁 메달과 훈장이 달린 해병 복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는 여군으로서의 자부심이 사라진 것도 아닌데 인터뷰를 할 당시에 그의 옷에서는 메달과 훈장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올가 바실리에브나는 잘 달고 다니던 훈장을 잡아 뜯어버린 후로는 다시는 안 단다고 말했죠. 한 직장 상사가 모두가 다 있는 회의에서 남자도 아니면서 무슨 훈장을 그렇게 주렁주렁 달고 다니냐라고 핀잔을 준 거죠. 전선에서 왔다는 이유로 조롱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나는 모욕이 뭔지 알게 됐고
마음을 후비는 말도 들어야 했어. 시어머님이 내 남편을 부엌으로 데려가시더니 우시는 거야. 지금 누구랑 결혼하겠다는 거냐? 전쟁터에서 데려온 여자라니.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 예비 시어머니가 그녀가 여군이라는 사실에 결혼을 반대합니다. 전쟁터에서 데려온 여자라면서 눈물을 보이기까지 하죠. 아들 똑같이 그 대위인데 내로남불의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여동생이 둘이나 되는 자신의 아들이 여군과 결혼하면 여동생들의 혼사길까지 막힐 거라는 기막힌 논리였습니다. 여군으로서, 위생사관으로서 수많은 이들을 구해낸 것을 당당하게 생각했던 그는 굉장한 모욕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군에 대한 이런 인식은 시댁 식구들만 가지는 것도 아니었죠. 딸을 가진 부모들은 여군이었던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 그 딸에게 평범한 여자로 살 것을 강요합니다. 당시 남성들이 적일지라도 사람을 죽인 여성을 아내로 받아들이기를 꺼렸으니까요. 또 다른 위생사관 지나이다 바실리에브나의 아버지는 메달과 훈장, 지휘부의 감사패를 다 가져다 감춰버립니다. 그러곤 전쟁은 지나갔고 이제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독소전쟁 이후 참전 여군들의 삶은 그들에게 또 한 번의 전쟁과 같았습니다. 독소전쟁에 참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차별과 편견과 싸워야만 했죠. 오늘날 역사학자들은 고정관념을 깨고 지난날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내는 일은 성별에 상관없이 참된 역사가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쩌면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전쟁은 인간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가 아닐까요? 현실 속 전쟁의 진면목을, 특히 무기를 들고 적군과 싸운 여성 전투원의 존재를 알고 싶다면 오늘의 책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